자, 2부에서는 지금 바젤3 조기 도입 추진한다고 하죠.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 바젤3를 조기 도입한다. 그리고 2, 3개월 후 도입 가능하다. 금융당국에서도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도입 서두르고 있다 라고 얘기 나온 다음에, 자, 최종안에는 뭐가 들어간다? 기업 대출 중이에요. 부담부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얘기 있는데, 기업 대출 중 손실률을 45%에서 40%로, 35%에서 20%로 하향 조정한다. 은행 자체에서 손실률을 줄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 가중치도 줄인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대출을 주더라도 예대율에 피해가 덜 가도록 가중치를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발표가 나왔는데 적용 1년 늦췄다. 오히려 늦췄는데 규제가 좀 강화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1년 늦추고, 레버리지 비율이라든가 등급법 같은 경우는 1년 늦추지만 신용평가, 리스크평가 관련 부분,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그런 부분은 2022년 1월에서 올해 6월로 일단 앞당겨서 지원을 하겠다, 기업 쪽에. 이런 얘기죠. 바젤3 내용이 뭐냐? 바젤 1부터 나왔던 건데, 자기 자본 비율을, 그러니까 내 돈 하나하나 나열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쉽게 갑시다. 자기 자본 비율을 8% 이상으로 갖추도록 한다. 근데 예전에는 신용 리스크랑 시장 리스크만 생각하면 됐다. 이거 바젤 1 때죠. 이거 80년대. 그런데 신용에다가 시장에다가 운영 리스크까지 넣겠더라, 이제. 그래서 바젤 2에서 더 강화됐다. 바젤 3에서는 질이나 양 규제 비율 강화했다. 그래서 미래 대비도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현재 손실률에서 미래 손실률로, 이런 내용 들어가 있었죠. 자, 그래서 정리하다 보면 이 자기 자본이란 무엇이냐? 보통주, 배당받는 주식 말하죠. 그 참여도 할 수 있고, 이익이 잉여금 등등. 그 다음에 티어 2에서 대손충당금이나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도 현금화가 가능하니까 자기 자본에 포함을 시키더라. 근데 강화된 게 이 중에 자본 비율 6%, 보통주 자본 4.5%, 레버리지 비율, 이거 좀 늦춰진다고 했죠. 그리고 유동성 비율 도입, 그 다음에 위험 가중 자산, 위험 가중 자산은 신용 리스크, 시장 리스크, 운영 리스크까지 추가되었다. 여기까지 간단히 하고요. 추천은 저기 적어놨죠.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자, 그럼 레버리지 비율이 뭐냐? 1년 연기된 게, 레버리지라는 건 실질적으로 부채를 말하는 거죠. 부채를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부채가 퍼지는 게 계약금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죠. 계약금, 모든 제도는 마찬가지예요. 계약금을 예를 들어 10%를 내더라. 요거에 대해서도 100%에 대한 권리가 있죠. 나머지를 언제 내기로 약정을 하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10배로 불어나는 거죠. 이 권리를 가지고 다른 쪽에도 팔 수가 있죠. 그러면서 권리가 계속 점점 더 커져가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도 실질적으로 없는데 가상의 돈을 가지고 빌려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신용 거래들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은 1억인데 이거를 퍼뜨리다 보면은 점점 더 커지면서 100억, 1000억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커지는 걸, 과도하게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3%까지 제한을 하더라. 예를 들어 300만원 가지고 최대한 키울 수 있는 거는 1억까지 키울 수 있겠다. 이게 레버리지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레버리지 비율을 3%로 확보해라. 그러니까 규제가 좀 강화된 거죠. 예전처럼 마구 불릴 수가 없는 거죠. 열심히 준비했는데 얘네는 1년 늦춘다고 합니다. 자본을 익스포저로 정의하여 산출한 것이다. 그러니까 익스포저는 그 기업이나 국가나 이렇게 하면서 대출이나 투자해가지고 파생상품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늘려가는 걸 익스포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부채 의존도를 줄이겠다. 그 다음에 글로벌 유동성 기준 도입하는데 어떤 부분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도입하겠더라. 이것도 적어도 한 달 이상 버텨서 고유동성 자산이, 그러니까 고유동성 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라는 거는 현금화가 빠르다는 자산이죠. 현금이라든가 국채라든가 우량 기업의 회사채나 주식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고유동성 자산이죠. 이런 거를 다 합쳤을 때 이게 30일간 순현금 유출보다 크더라. 이거 쉽게 설명해서 예를 들어 제가 가게를 하나 내봐요. 그랬을 때 직원을 10명을 썼는데 월급을 200만원씩 줬다. 그러면은 한 달에 2천만원이 필요하죠. 여기에 월세 300, 그 다음에 빌려가지고 하는 거 이자 200 해가지고 세금 100만원 해가지고 재료비 1000만원 들어간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필요한 금액이 이만큼이 있더라. 그러면은 3600만원이죠. 그러면 지금 이 가게가
위험하지 않기 위해서 단기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맞춰라라는 거는 현금으로 3,600만원 이상 가지고 있으란 얘기예요. 이런 거를 은행에다 적용하겠더라. 물론 가게는 현금으로 3,600만원 안 가지고 있죠. 매출 통해서 메꾸고 매출 통해서 메꾸고 그렇지만 은행 같은 경우는 돈을 가지고 다루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금융기관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와서 다 빠져나가더라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어라. 그래야 위험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자산을 확보하라는 게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고요. 순안정자금 조달 비율. 이것도 필요 안정적 자금 분의 가용 안정적 자금을 100%가 넘도록 가지고 있어라. 필요 안정적 자금은 말 그대로 필요한 자금이죠. 가용 안정적 자금은 말 그대로 내가 쓸 수 있는 자금을 말하는 거죠.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자면 가용 안정적 자금은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애들. 예를 들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이라든가 아니면 부채 이런 것들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죠. 이런 건 현금화 지금 시킬 수 없는 자산들.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라. 나눴을 때 100%가 넘게. 그래서 이런 것들 관리하겠더라. 리스크도 금융시장 내 고위험 자산 쏠림 현상 맞겠고, 그 다음에 리스크, 연계성 여러 가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험 자산을 막겠더라. 이런 거죠. 핵심적으로 위험하지 않고 최대한 안정하게. 바젤 조약은 점점 더 안전하게 가자는 조약이 바젤 1, 2, 3가 이렇게 차츰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럼 고위험 자산 쏠림 현상이라면은 쉽게 얘기해서 고위험 자산 뭐가 있죠? 우리나라에 부동산. 자꾸 안정자산이라고 우기는데 부동산 굉장히 고위험 자산이죠. 첫 번째, 위기 때마다 떨어지고, 두 번째, 환금성이 매우 떨어지고, 세 번째, 생산성 없고, 네 번째,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험 자산이죠. 그래서 바젤 협약이 나올 때도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해서 일본이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을 회수하다가 잃어버린 20년이 온 거고, 미국 역시도 고위험 자산으로 모기지를 마구 해주다가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파산을 한 거잖아요. 결국에 그게 다 돌아왔을 때 바로 현금화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고위험 자산 쏠림 현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시 감시 체계 구축하겠다.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고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하려면은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려고 하겠죠. 부동산을 더 띄우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겠죠. 세계적으로. 자, 두 번째, 가계 자영업자 부채를 DSR 증가세, 점점 더 얼마나 증가하는지 부채 증가세나 DSR 등 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대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연체율도 건전성을 점검 강화한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위험 자산으로 은행이 금액을 빌려주더라? 조금 가긴 가죠. 어느 쪽으로? 기업 쪽으로. 자영업자 쪽으로 가느냐? 안 가죠. 자영업자는 국가에서 아주 따로 하고 있잖아요. 자영업자의 경우는 지금 방안이 두 개가 나왔죠. 자영업자. 최근에 그 100분 토론 보니까 두 가지 방안 나왔었잖아요. 첫 번째는 그 이재명 지사나 이쪽에서는 경기지역화폐로 10만원씩 지급하겠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자영업자만 지원해라.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지원해라. 힘든 사람은 이들이니까. 이건 3개월간. 3개월 내에 쓸 수 있는 걸로요. 자, 어느 쪽이 더 맞다고 보여요? 일단 저는 요거 정치색 떼고 얘기할게요.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거 근데 안 다룰 수가 없어서 정책이라서. 네? 정치색 떼고 보더라도 얘는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자, 10만원을 받아서 써야 돼요. 근데 경기지역 화폐는 백화점 이런 데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소상공인한테 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소비를 활성화하면은, 그죠? 예를 들어 음식점이라고 해봅시다. 음식점이면 소비를 활성화해서 음식점을 이용하게 만든다. 그러면은 일단 해당 자영업자, 식당 주인이 살아나겠죠. 그 다음에 소비가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재료를 마련해야 되니까 도매상 쪽이 살아나겠죠. 그 다음에 도매상 같은 경우도 원자재 수입하니까 농부라든가 아니면 어부라든가 이쪽으로 가겠죠. 중간 유통업자도 들어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자영업자만 선택적으로 집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소비가 활성화될 수가 없죠. 자영업자들만 지원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돈은 뭘로 가요? 월세. 그죠? 그 다음에 세금. 그리고 대출. 그러면 소비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건물주하고. 건물주가 월세 못 받던 걸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세금. 줬던 거 다시 받는 거니까 이건 세금은 살아나더라도 국가가 더 잘 되는 거 아니고. 대출. 은행.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해당 자영업자만 살아나고 도매상이나 유통업자, 농부, 어부 이쪽으로 혜택이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한시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더라. 물론 집중되는 자영업자들한테는 더 많은 지원이 들어가겠지만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따로 지원하는 게 뭐 이런 방안이든 두 가지 방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두 가지 방안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영업자 중에 따로 대출 안 들어가겠죠. 왜냐면 자영업자는 대부분 기업이 아니라 가게니까. 그러니까 증가세 관리하고 정착 DSR도 확실하게 정착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뭐 유연하게 관리하겠다. 어쨌든 간에 가게 쪽으로 돈이 은행 자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기업 부채는 부실 기업 포착 기능 강화하고 위험해서 구조조정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무작정 돈 빌려주는 거 아니더라. 얘네도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가는 거지 돈을 퍼붓는 게 아니에요. 바젤 3라는 거 자체가 뭐 이런 부분 좀 안정된다고 해서 경제를 살리고 좀 소비를 살리고 생산을 살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기업 가게에다 돈 빼다가 기업에다 퍼붓는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세계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건데 다 같이 망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방도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나머지 이제 금융 쪽으로 지금 가계부채도 위험 상황이고 기업 경기도 위험 상황이니까 이걸 좀 더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은행에서 막는 거를 그걸 조금 더 늦추겠다. 이 정도 차이죠. 자, 안전성 해서 또 뭐 들어가요? 저신용증, 다중채무자, 고위험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그죠? 그 다음에 유동성 리스크 증가, 리스크 관리 강화. 위험한 거 강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PF 관련 채무 보증, 금융 투자 쪽에서. 건설 쪽으로도 안 들어가죠, 지금. 보증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위험하니까. 대출, 이런 규제들 건전성 강화하겠다. 자, 그래서 IFRS, 이거 보험 쪽에 좀 강화되죠? 뭐, 레버리지, 뭐, 늦춰진다니까, 이런 거 좀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은행, 리스크, 지방은행, 중앙 쪽은 안전하죠, 웬만하면. 그러니까, 감독 규제 차등해서 방안하겠다. 차등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 서민, 한도, 건전성 규제하겠다. 한도를 무리하게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차별화 방안, 보험, 복합,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요거니까. 자, 앞에서 다시 돌아가서 봤을 때 2022년에서 1년 연장하는 거는 레버리지나 리스크 관리 이쪽이니까 뭐 규제 체계 뭐 이런 거를 연장을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규제는 늦춰지고 그 다음에 완화는 조금 더 땡겨서 하겠다. 완화되는 내용은 언제 하겠다? 올해 6월로 앞당겨서 어떤 내용을 완화하겠더라? 이런 내용을 완화하겠다. 일종의 바젤3 중에서 완화만 먼저 갖고 온 거니까 유동성이 늘어난다. 손실률 줄이니까 유동성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서 가격을 올릴 것이다. 이런 이론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죠. 가능한 얘기예요. 자, 지금 가계 쪽으로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그 전에 예대율이 기업의 경우 위험가중치를 15% 낮춘 거 전년 대비 가계 같은 경우는 15% 높인 상황이죠. 여기서 기업 쪽에만 위험 가중치를 낮추겠다는 얘기죠. 손실률이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이 200만원. 그랬을 때 예전에 예를 들어 100만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쪽에 돈을 더 많이 넣겠죠. 위험 가중치가 낮추니까 이쪽을 줄이려고 하고 이쪽을 늘리려고 하겠죠. 은행 입장에서. 가계대출을 최대한 제한하겠다. 그런데 이쪽에 위험 가중치가 더 낮아졌어요. 그러면은 제한이 강화될까요? 아니면 약화될까요? 당연히 기업 제한은 약화되고 가계 제한은 강화되겠죠. 자,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부동산 가격은 뭐 여러 가지 예시가 있지만 일단 가장 저희한테 지금 중요한 건 주택이죠. 주택은 기업 유동성을 따라가나요? 아니면 가계 유동성을 따라가나요? 기업이 진짜 막 부동산 투기 기업 해가지고 뭐 1인 법인 세워서 산다든가 부동산 지식 알려준다 하면서 물건 팔아먹으려고 하는 유튜버들이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 투기 회사, 경매 투기 회사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이런 데는 기업으로 안 들어가죠. 당연히 사람들은 가계를 중심으로 가계 유동성이 올라가면서부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더라. 그죠? 근데 가계 제한이 강화될수록 가계 유동성은 당연히 떨어지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느냐?
반대로 하락하겠죠. 바젤3가 조기 도입되면 될수록 부동산 시장에는 가격이 오를 호재다.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는 수순을 밟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젤3 조기 도입돼서 완화되는 부분만 들어와서 유동성 완화된다. 여기까지는 해석이 맞게 가는 게 맞죠. 지금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반적인 정책이 유동성을 완화하고 있더라. 근데 여기서 이 자금이 부동산으로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요 전제에서 항상 흐지부지 해가지고 넘기잖아요. 흐지부지 유동성 증가가 이 증가한 유동성이 기업으로 가느냐 가계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고, 그 가계로 가는 것도 한시적으로 적은 금액이 가게 되는 경우는 소비 진작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유동성이 도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경기지역 화폐를 10만원씩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가계 유동성이 늘어났으니까 이게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갈 만한 내용이에요? 경기지역 화폐를 한 개인이 10만원씩 다 걷어가지고 한 3억 만들어서 부동산 하나 사요? 3개월 내에? 아니죠. 유동성이 지금 부동산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정책들만 골라서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RP도 마찬가지고, RP도 기업 쪽으로 지원이 들어가지 가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지금 완화되는 거는 유동성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완화시켜서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정책들만 내고 있는 거고, 그 소비를 돌게 만드는 정책들이 왜 이게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그거를 뭐라고 하면서 그냥 유동성 완화됐으니까 부동산 오른다. 그걸 다 중간 과정을 다 흐지부지하게 없애버리고서. 그런데 그 전에 계속 인식을 심어준 게 유동성 증가, 금리 인하나 대출 완화나 이런 유동성 증가가 있으면 그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 이런 인식을 계속 심어주니까 그런 줄 아는데 절대 아니죠. 경제 위기 때는 금리 인하하면 가격 같이 떨어졌죠. 왜? 금리 인하하는 이유가 유동성이 돌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해도 가격은 계속 떨어졌죠. 우리나라도 2008년 리먼브러더스 터질 때 2조 정도 그 RP 들어갔었잖아요. 2조 RP 들어갔는데도 가격은 떨어졌죠. 왜? 소비 유동성이 돌지 않으니까. 시중 유동성이 돌지 않으니까.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이 오르려면 들어오든가 해야 오르는 건데 그런 일이 절대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요거 바젤3 얘기하면서도, 아까 가계부채 얘기하면서도 항상 강조하는 건 뭐다? 유동성은 증가가 종류가 있다. 어떤 종류가 있다? 이 유동성 증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단기적 유입이 된다. 이런 거는 절대 부동산으로 갈 수가 없죠. 유동성 완화 중에서 부동산을 올리려고 했던 유동성 완화도 있었죠. 예를 들어 초이노믹스. 이런 식으로 그냥 현금을 찍어낸다든가, 아베노믹스처럼, 아니면 초이노믹스처럼 대출을 풀어준다든가, 이러면 부동산이 오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얘기했지만 예대율, 바젤3 예대율을 맞춰야 되니까 대출 풀릴 일이 없죠. 우리나라 기축통화 아니니까 아베노믹스처럼 현금을 막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더라. 이거 다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모든 유동성 완화 정책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야 유동성 증가한대잖아. 뭘로? 금리 인하로, 양적 완화로 유동성이 증가한대잖아. 그러면은 얘는 부동산이 올라갈 신호야 라고 말한다면은 비웃어 주고 까시면 돼요. 개뿔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완화돼서 오른다고 하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오늘 들으신 분들보다 더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 속이는 거든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또 계속 얘기하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지금 주식 떨어졌죠. 경기 다 떨어졌죠. 그 지표를 조금 더 늦게 반영하면서, 늦어도 한 반년 정도 늦게 반영하면서 3에서 4년간 장기적으로 반영이 되더라. 지금 최소 3, 4년간은 폭락한다. 아니면은 더 급락하더라도 3, 4년간 오를 일은 없다,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 저런 말에 속지 말고, 다시 계속 당부드리지만 절대로 속지 말고 지금은 현금 모아라. 오늘 얘기한 건 현금 모아라. 모르면 현금 모아라. 이거를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